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1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랠리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했고 코스닥도 850선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연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양도세 50억 확인된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반도체를 사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도 보면은 대만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전 세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살펴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GFM 이진우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은 한번 네. 국내 증시 좀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또 오름세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시장 흐름이 바뀌는 걸까요? 흐름이 바뀌는 걸까? 흐름은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 진짜 와 2025년 금년에 그야말로 날아버렸는데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오늘도 코스피 3,407선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보면 장중에 좀 반락을 했다가 네. 다시 또 오름세 보이면서 85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위치해서 찾느라고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자, 지금 왼쪽 거는 금년 들었습니다. 연초 이후 각 지수 제일 많이 오른 애들부터 이렇게 줄을 세운 겁니다. 오른쪽은 우리 6월 4일부터 6월 4일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인데 오른쪽 거 먼저 보실까요? 오른쪽 거 먼저 보시니까 코스피가 지금 6월 4일 이후로 25.8% 올랐습니다. 1등이네요. 예, 1등이죠. 그다음 뭐 중국, 심천, 베트남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다고 하는데 얘가 4등이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도 14.4%는 올라서 나스닥, S&P, 뭐 다우지수 전부 저 R로 두고 있죠. 그럼 연초 이후도 보시죠. 연초 이후로 보시면 41%입니다. 41.5%. 그러니 우리가 그때 이제 4월 7일, 9일 그 무렵에 이제 바닥 잡은 이후로 이제 올라온 것까지 생각하고 작년 말 대비로 볼 것 같으면 이만큼이나 되는데 야, 금년 들어서 41%가 올랐다 코스피가. 코스닥도 거의 25%.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나간다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S&P, 다우지수에서 저 밑에 깔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네 계좌는 하는 얘기죠. 요 부분은 이제 각자 이제 조금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네. 이래서 ETF를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레버리지 지수 ETF 사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한 2달 전에 저희 딸이 놀러 왔다가 집에 엄마 아빠 보러 왔다가 아빠 진짜 S&P 500 그냥 사버려 이랬을 때 조금만 있어 봐라 했는데 또 이 아빠의 그 우유부단함이 우리 딸이 아마 보고 있으면서 아유 저러면서 맨날 어디 가서 뭐 전문가라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S&P 500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S&P 500부터 보실까요? 네. 자, 이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월간 선을 제법 많이 꺼놨습니다. 제가 차티스트로서 드리고 싶은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커서가 가리키는 지점은 금융위기 때 저점입니다. 그 이후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이 코로나 때 저점하고도 이렇게 걸리면서 하나의 이렇게 선이 저점끼리 연결한 결국 상승 추세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초록색 선은 뭐냐 하면은 금융위기 때 고점입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고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널을 갖다가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그때 진짜 돈으로 해서 이 채널을 갖다가 단숨에 돌파하고 쭉 가버렸죠.
쭉 가버렸더니만 어쨌거나 차티스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만한 레벨에서 멈췄습니다. 이 채널 높이만큼 치솟더니만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미 한번 올라선 채널 안으로는 들어올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보이면서 이번에는 기아가 변속되면서 더 가파르게 이제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Y축이 그냥 쭉쭉쭉쭉 우리가 평상시 보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로그 차트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같은 기울기 거예요.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더라도 더 이제 가파르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해서 저점끼리 연결했더니만 또 하나의 이렇게 우상향하는 또 위에 고점 같은 채널로 하다 보면은 여기서 느낌은 뭐다? 아직 채널 상단까지 머리를 들이밀려면은 들이밀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여기서 크게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채널 말고 이 작은 채널 말고 이 채널은요. 이만큼의 채널을 갖다가 한번 상정해 보시죠.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하고의 또 코로나 때의 고점하고 연결했던 이 선이 하나의 평행하는 채널을 이룹니다. 무슨 약속인 한 듯이 이런 데서 딱 멈추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열렸으니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타겟은 이 채널 높이만큼입니다. 이 채널 높이만큼은 지금 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제 원웨이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 결국 이렇게 해서 관세 때문에 훅 했고 관세 이전에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것이 관세를 핑계로 조정받았다가 그냥 튀어오른 이 상황. 여기서는 우리가 뭐 AI 얘기도 하고 기업 실적들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 올라왔고 그러나 다들 끝에 가서 은근히 하는 얘기는 사실은 돈이 많잖아 이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돈 많이 풀 거 아니야. 우리 또 추석 전에 우리만 해도 40몇 조 풀립니다. 또 40몇 조 풀리고 그게 지금 무슨 뭐 부동산 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중에 얼마라도 또 주식시장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 미국도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25bp 하면은 IB들이 막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잖아요. 몇 천억 달러 정도가 시중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티스트 눈에는 이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구간이 이런 식의 조정이 있었다면은 자, 요거도 이제 이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도 고점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검은색 실선을 향해서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고동색 이 선까지를 타겟으로 삼아가고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겠으나 어쨌거나 한번 조정이 올 때가 오기는 오는데 언제쯤일까? 이 매드 다이버전스 언제 작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에서 이번 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네요. 결국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몇 달을 갖다가 울고 먹었던 금리 인하가 단행을 되겠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내놓는 그 점도표나 경제 전망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FOMC 끝나고 나면은 연준 인사들이 이제 또 떠들고 이제 막 털기 시작하죠. 네. 그때 이제 거기서 무슨 소리를 또 하려는지 그러고 나서 이번 달은 뭐 총리도 없으니까 아직 그냥 넘어는 가겠습니다만 또 금요일 날 BOJ가 은근히 또 한마디 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둔 이번 주간입니다. 근데 이제 9월달 만기일도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네요. 트리플 위칭에다가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네. 그래서 미국 S&P 만기일 날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지금 말씀하신 BOJ, FOMC 다 섞여 있고 얘기 끝낸 다음에 또 이제 물량들 모아서 한 번에 다 털고 난 다음에 방향이 확 바뀌거나 우리나라는 또 추석 연휴도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곧 그래서 꼭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또 문제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추석이 기니까 네. 워낙 기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미국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오라클 한번 보세요. 오라클이 지금 뭐 갑자기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고객들 무슨 뭐 계약이 어떻고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86년에 상장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구글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요 이제 닷컴 버블 무렵에 한번 꼬꾸라졌다가 거기 여기입니다. 그게 이 구간인데 이렇게 한번 확 꼬꾸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거나 일간 차트 보시죠. 요거 최근 한 사흘 동안 이날 와 40%팍 뛰고 나서 이틀 또 밀리고 이때 이제 창립자 이제 잠시나마 머스크 제끼고 한번 최고 갑부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이 와중에 AI 낙관론 속에서 거품 경계론도 확산된다 이런 소리들이 설랑설레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죠. 거래 막대기 한번 보세요. 거래량 막대기 이날 40%뛴 날 40%뛴 날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은 이런 소식들에 막 달라들어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땡큐 하면서 파는 쪽도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고 나서 밀립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저런 차트 이제 거래량 보면서 한 뭐 5년 전, 10년 전 차트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움직인 거 안에 옛날에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네. 많다 해도. 네. 근데 네. 지금은 저 볼륨 중에 얼마만큼이 기계였을까? 자기가 그냥 조금 먹고 또 팔고 조금 먹고 또 팔고 하는 기계들끼리 그냥 계속 이러면서 올려버리면 볼륨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아하. 그러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뇌피셜도 좀 들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이제 이런 날 평소 대비 팡 터진 걸로 봐서는 여기서 사자와 팔자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거는 그렇죠. 알겠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알파벳 구글. C입니다. 월간 차트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끝부분에 기울기들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제미나이에서 무슨 나노 바나나 해서 이제 뭐 포토샵 망했네. 이제 뭐 더 이상 할 일 없네. 이런 얘기가 막 돕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픈 AI가 어떻고 뭐 등등이 했습니다만 이 천하의 구글이 여기서 애플은 조금 처집니다만 이 구글이 이 AI 하는 이 판국에 그렇게 가만히 넉넉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결국 일을 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얘기 머스크한테 지금보다 여러 이제 단계적 조건을 달아서 현재 채 1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현재보다 시총을 갖다 한 8배 정도 불릴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1조 달러를 줘버리겠다.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를 줘서 우리 돈 1,400조 원을 갖다가 줄 수 있다는 그런 보상안 패키지를 갖다 발표했는데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한영희 수석이 오늘 아침 머니쇼에서 심플하게 얘기하더만요. 무슨 뭐 자동차 실적이 좀 팔리고 로보택시가 이제 뭐 다른 주에도 열리고 ESS가 뭐 전망이 좋고 그거 별로 납득이 안 됐는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머스크 보상안 때문이죠. 이러는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뭘 해서 저렇게 뭐 로봇이 어떻고 저쩌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얼마 전에 머스크가 그 처음에 될까 싶었던 그 보상안 패키지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조건이 그렇다면 야 시총 8배 간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미친 척하고 사야죠. 근데 그 기간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연으로 23%씩만 상승하면은 지금 저게 가더라고요. 연으로 8배. 23%씩. 네, 연으로 23%.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갔죠? 지난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거요.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지난주에 또 이 애니멀 스피릿스 이 용어가 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강 대표님 기억에는 이거 제일 처음에 들으셨던 게 언제입니까? 이거 뭐 닷컴 버블 뭐 이럴 때인가요? 금융위기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아, 예. 그 야수의 심장 이런 거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야성적 충동, 어. 뭐 우리말로는 야성적 충동 이렇게 이제 하나의 컨센서스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뭐 동물적 본능이라 하겠습니까? 동물 정신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야성적 충동이라는 걸로 저희 경영학 교수님한테 듣기로
그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우리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꽤나 이렇게 그거 했답니다. 결심 작성? 뭐 이게 결심 작성. 이제 어, 결국은 직역하면 이상해지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저희 그때 그 마케팅 교수님은 마케팅이라고 그거 마케팅 뭐 이렇게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야성적 충동 느낌 오시죠? 이게 케인스가 제일 먼저 했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꼭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관, 자신감, 충동, 낙관, 비관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거 요럴 때입니다. 지금 이거는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니까 전 세계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이거는 비합리적이지만 결정적인 심리적 힘, 이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라클도 그렇고 뭐 알파벳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저런 식의 어떤 진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인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이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했나 하면은 야데니가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월가의 그거죠. 저 뭐 강세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몇몇 시장 전문가들이 talking about animal spirit. 이제 애니멀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입니다. 2024년 11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금년 접어들어서 그때까지 보세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오니까 이쯤 오면은 늘 패턴상 시장에서 이 왜 이렇게 많이 조정도 잘 없이 막 갈까 싶으면은 누군가가 이제 슬며시 끄집어내는 용어가 이거예요. 시장의 이 야성적 충동이 애니멀 스피릿스가 막 들끓고 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쿵 오긴 왔죠. 워낙에 시장이 무거웠던 데다가 그냥 빌미는 그거였죠. 관세 뭐 상호관세 때리고 하니까 했습니다만 쭉쭉쭉 와서 현재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동물적이든 뭐 야성적이든 간에 지금까지는 오래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데 그런데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아니다 보다도 요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지난주 나왔던 0.4% 전월비 0.4% 같으면 CPI가 근원도 0.3. 자, 근원도 0.3인데 요거 잘 보시면은 말이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한 겁니다만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까지 한 거 보시면은 이번 달도 0.3으로 나온 거는 0.346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니까 0.3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전달보다 살짝 더 올라왔죠. 거의 뭐 0.4에 가까운 0.3인데 0.4든 0.3이든 월 이거는 곱하기 12 하면 이게 적어도 4.8 뭐 한 5%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또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금요일 날 나왔던 미시간대 미시간 거기서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았지만 거기다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랬잖아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8 전월하고 같았는데 4.8도 높은 거죠. 4.8도 높은 거고 5년 후부터 5년 동안에 대한 5.5에 대해서는 3.9 그래서 3.5에서 3.9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조차도 잘 안 내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4.8 좋아요. 1년 후에 심리가 4.8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리가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걸 갖다가 금리로 커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뭐 2%는 아니고 1.5%만 간다 하더라도 저거 더하면 6.3이 나옵니다. 그런데 4.5가 높다 이 얘기거든요. 연준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한번 보시죠. YOY 전년비로 보더라도 어쨌거나 살짝 이제 내려오다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갖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은 진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리고 있죠.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라고. 네. 물가는 작년에 4% 올랐다가 그 4% 오른 거에서 3.5% 올랐다가 그 3.5% 올랐던 데다 또 3.2% 오르고 하니까 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근데 저 침체라 그러고 난리 나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되면 그건 진짜 더 난리 나는 거고. 네. 그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더 무서운 디플레인데. 거니까. 네, 그러니 이제 인플레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리사쿡 아직까지 법원에서 그거 하는 걸로 봐서 이번에 참여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금리 인하도 이왕이면 50bp 하자 할 사람들이죠. 보만하고 월러는 여기는 오늘 밤에 상원에서 통과시켜주면은 인준 통과해주면은 이번 FOMC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도표도 찍고 훨씬 더 비시한 FOMC로 만드는데 일조하겠고 아마 오늘 밤에 해줄 것 같아요 상원에서는. 해주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 아닙니까 요거 고용지표 고용. 안 좋았고 지난주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내 최고치였고 야 파월 당신 입으로 고용시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인플레는 끌적지근하지만도 이거 봐서는 금리 내려야지 이거예요 시장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왔습니다. 왔고 여기다가 애니멀 스피릿까지 그래 했는데 뭐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어지간하면 달리자 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뭐 그렇게 정리해야죠. 뭐. 근데 달려서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요일 날도 또 러셀은 빠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는 좀 이제 좀 막히는 경향들을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네. 주가 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빅테크잖아요. 예. 반도체고. 그러니까 지수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3,500, 4,000 얘기하는 게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리면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죠.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양극화. 네. 그냥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반도체 부분에 이제 투자를 더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꼭지 잡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하겠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그래.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금요일 날 얘기 네. 나왔던 게 이제 통화 수합 무제한 통화 수합 달러. 예.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3,500억 불 이거 우리는 돈이 없다. 예. 배를 짠 거잖아요,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마련하려면 우리 외환 보유고 다 팔아야 되고 우리 외환 위기 당한 수준이야. 그리고 예전에 통화 수합한 게 300억 불, 600억 불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제한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원 같은 경우가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랬던 거 아닐까요? 저기 애초에 3,500억 달러를 갖다가 네. 일본에다가 5,500억 달러, 네. EU에다가 6,000억 달러 그런 숫자를 듣고 나서 우리 한국 보고 3,500억 달러를 했을 때 우리 전부 헉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길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0점 조절하고 있답니다. 이미 지금 탄피수거해야 될 시점에 지금 0점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누가 뭐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에서 그나마 원화 맡기는 족족 우리 뭐 2천억 달러가 됐든 3천억 달러가 됐든 원화 맡겨라 그러면 죽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끌적지근하죠. 그런데 지수는 자꾸 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번에 이 곰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는 와중에 지수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하방 배팅했던 선수들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뭐 들것으로 드러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포크레인으로 푹푹 퍼서 그냥 실어내야 될 정도로 시체가 산을 이루는데 그런데 곰 진영하고 이 자꾸 차트로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야 이제 포기하고 롱으로 붙으라고 했을 때 선뜻 내키지 않는 게 있어요. 우선 S&P 500 보시면 차티스트 눈에는 S&P 500의 이 패턴 말입니다. 이게 이거와 굉장히 흡사해요. 소위 말하는 다이애고널 웨지인데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엔딩 다이애고널 해서 결국 1, 2, 3, 4, 5 해서 마지막 5번째 파동이 이런 식으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서 이렇게 좀 웨지형으로 쐐기형으로 이런 식으로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데 이게 또 보면 차티스트 눈에는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이게 또 메가폰 탑으로 보이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영화 감독들 메가폰
확산형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자, 요거는 말이죠. 메가폰 탑은 묘한 게 불리시 메가폰도 있고 베어리시 메가폰도 있어서 추세 지속형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이게 나오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지는데 지금 요거 보세요. 아까 무슨 뭐 애니멀 스피릿도 때만 되면 나오지만 결국 길게 보면 다 견딜만 하다 했는데 요거 보시면은 작년 11월 12일입니다. 작년 11월 12일이니까 채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마켓워치에서 베어리시 메가폰 패턴이 스탁 마켓 셀오프 이제 주식이 좀 매도 시점이 왔다 하는 것 같다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봅니다. 2014년이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4년. 예, 죄송합니다. 2014년. 2014년 요 무렵이에요. 지금 여기가 2014년 기사 나올 무렵입니다. 기사 나올 무렵인데 그때 이 패턴이 보였던 겁니다. 월가에서도. 이 패턴이 보여가지고 이거 많이 빠질 수 있어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그런데 보시면은 사실 그 이후 시장 흐름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조금 더 보시죠. 조금 더 보시면 요렇게 해서 버둥버둥 걷다가 결국 2014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11월에 저런 기사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7월까지도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7월까지도 계속 뭐 2135, 40, 50 이러고 있어요. 2130 근처에서까지 계속 횡보를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8월에 한번 꼬꾸라집니다. 2015년에 한번 꼬꾸라져서 고점 대비 한 11% 정도 하락해요. 하락해서 그 다음 보시면 또 이 추세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 증시에서 관점과 예측은 단기와 중장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거는 식자우환이라고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때부터 빠진다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몇 달을 기다렸어야 돼요. 몇 달을 기다렸어야 겨우 이때 한번 그다음 8월 여름에 한번 한 10% 남짓 고점 대비 빠지는 요거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장기로 S&P 500은 우상향이야. 모든 자산시장은 우상향이야. 모든 곳에서는 어떤 성장과 경제 규모의 커지는 것 이상으로는 늘 돈은 더 풀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죠. 그게 워렌 버핏식이고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 사서 그냥 쭉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기로 보면 이런 것들로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막 전전긍긍 하겠는데 중장기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힘들었죠. 코로나 오고 했을 때 힘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겁니다.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죠. 고구매도 함부로 때리치지 마라. 고구매도 쳐서 뭐 짧게 먹을 수는 있지만 손실은 이론적으로 무한대다 하는 것이고 레버리지 안 쓰면 버틸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나 이거니 저거니 하고 뭐 유동성이 갑이니 뭐 깡패니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고리따분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거죠. 저도 어쨌거나 이번 FMC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한 1년 가까이 또 이렇게 중단했던 금리 인하를 갖다 개시를 하는데 이게 사이클적인 개시라면은 이거는 버블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여기에 자꾸 뭔가 조건을 달거나 이번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지켜보자. 인플레가 조금 끌적지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든지 하면은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새로운 뉴스의 흐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대신 그 잔파동에 크게 이제 다치는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을 때는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달러원 얘기 잠깐 예. 했었는데 그 달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차트 두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할 때입니까? 이거 보시죠. 이거 IMF 때 저점, IMF 때 저점 이후로 쭉 하니까 다 코로나 때 저점도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적어도 추세선이네요. 이거하고 이렇게 채널을 이루어서 보니까 이거 88년 올림픽 때 처음 찍었던 1000포인트,
그때의 고점하고 이렇게 해서 됐네요. 됐는데 요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진짜 우리가 너무 오버했던 그거였고 그대로 같은 속도와 같은 기울기로 다 토해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증시가 새롭게 판이 짜였다라는 걸 계속하고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비전이 제시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번 거는 그러면 괜찮으냐? 올라섰다. 두 번째다. 믿어주자. 이거 MACD 봐라. 이때하고 다르다. RSI도 이때보다 다르다. 간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얘가 튀면 안 됩니다. 환율이 튀면 안 됩니다. 네. 예. 요거 하나만 보면서 가시죠. 네. 환율 잘 체크해 보도록 하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제시한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만약 10만 원 선에 안착한다면 코스피 3,500시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도 세계 최초로 HBM4 개발 양산까지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구도까지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에 안착을 했다면 코스피 이미 3,500선에 도달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중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 상승률이면은 코스피는 3,500을 쉽게 뚫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계속 핫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3,500 정도 지수가 얼마 가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는 완전 반도체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기에 반도체 관련해서 HBM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HBM이 뭐길래 이렇게 하이닉스 혼자밖에 개발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뭐 삼성전자랑 네. 마이크론도 어쨌든 개발을 뭐 해요. 3E까지 모두 다 개발 완료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4를 이제 개발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반 디램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낮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멍을 많이 뚫어놓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대역폭이라는 거를 많이 높인 게 HBM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게 됐냐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GPU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GPU가 처리를 할 때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를 이제 HBM이나 낸드 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HBM에다 저장을 해놓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들은 이제 낸드 쪽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AI는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G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대역폭이 낮으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 포인트, 키 아이템이 HBM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SK하이닉스가 HBM4 자체에서도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 체제를 공식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원래도 SK하이닉스가 좀 HBM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이슈 자체가 갖는 어떤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걸까요? 일단 AI의 시대가 더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BM3E에서 4로 넘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역폭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그 핀 뚫는 개수를 2배를 늘렸습니다. 1024개에서 2048개로 늘리면서 그만큼 이제 도로가 더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AI 쪽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양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이닉스에서 4를 양상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쪽 시장까지 대응 완료돼 있다. AI 더 성장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브로드컴이랑 그다음에 오라클에서 축포를 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다시 가고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으로 다 외국인 매수가 쏠리는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AI의 성장성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의 글로벌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건가요? 사실 D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선단 쪽에서는 아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막 10%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음 날에 저희 시장에서도 메모리 업체들 주가가 많이 좀 올랐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 HBM 시장 쪽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여름 동안에는 좀 주가 움직임이 답답했었잖아요. 그러다 9월 들어서면서 좀 급격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뭐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조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AI 쪽에 투자 좀 덜 할 거다. 그러면은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들 보셨는데 실제로 내년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업체들의 캐펙스 추정치를 보시면은 먼슬리 계속 상향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년에 돈을 더 쓸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AI에 더 투자를 할 거라는 뜻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AI GPU, HBM의 수요도 늘어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올 거다라고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리스크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던 게 좀 풀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클라우드 서버 있잖아요. AI 말고 GPU가 안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버 쪽도 투자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도, 18년도를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클라우드 시장이 빵 터지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서버를 많이 사갔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버는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저장용 컴퓨터거든요. 근데 컴퓨터 저희도 한 5, 6년 쓰면 바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한 6년 정도로 내용 연수를 잡아둡니다. 6년 정도 교체 주기를 잡는데 23년, 24년에 그럼 바뀌었어야 됐죠. 17년도, 18년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AI 쪽을 23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클라우드 쪽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리고 막 부품 바꿔서 좀 7년 쓰고 8년 쓰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쓰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그 클라우드 서버 쪽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올 초부터 조금 보여줬었는데 사람들이 사실 안 믿고 있었죠. 클라우드 서버, 뭐 AI 서버도 아니고 뭐 옛날 서버인데 이거 뭐 그냥 더 쓰면 되지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순 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쪽도 좋아지네? 그러면 AI뿐만 아니라 그냥 레거시, 일반 낸드나 일반 디램 쪽도 좋아지겠네? 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주가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CX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CXL은 또 뭐야?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CXL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그 연관성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서버를 보시면은 서버 1, 2, 3이라고 치면은 각자 이제 다 디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서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버는 바쁘고 이 서버는 뭐 안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버는 디램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완전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놀고 있습니다. 이 CXL이라는 개념은 얘네들을 다 이어서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디램을 서버에 딱 각자 꼽는 게 아니라 이 CXL 모듈에 딱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는 얘네 둘의 캐파를 이쪽으로 조금 할당할 수 있게끔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XL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도 지금 뭔가 기술이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들이 시차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CXL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뭐 실적으로 이어진다거나 주가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그 시차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사실 이 CXL 얘기가 작년 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뭐 엑시콘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CXL 테마로 묶여서 갔었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 도입 시점은 굉장히 늦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빠진 상태고요. 지금은 CXL2 정도까지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단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3가 나오는 시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랑 3랑 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그 모듈 규격이나 스피드 같은 거나 이제 뭐 이렇게 배분하는 그 로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체제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까지 뭐 장기라고 그래도 요즘은 이제 뭐 한 3개월만 보니까 3개월 6개월만 보니까 3개월 6개월만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급등한 상황인데 보통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오르니까 이제 좀 뒤로 가고 싶어지잖아요. 좀 다른 거 안 오른 거 없나.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종목단까지 말씀드리기엔 조금 좀 그렇죠. 조심스럽고 예, 예. 제가 탑다운 없죠. 측면에서 어떻게 네. 보는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경우에는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주도주, 최근에는 낸드 쪽 밸류체인 업체들이 주도주로 뽑히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피어 업체들 대비해서 싼 애들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낸드 업체들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소재나 부품 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이제 부품 쪽, 낸드 부품 쪽은 이제 TCK,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KNJ 이런 포커스링 업체들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 반도체 쪽도 다 이제 훈풍이 불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한 달 전쯤에 SK하이닉스의 그래도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생각에 혹시 변함은 없으신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똑같이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거의 최상단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밴드상으로 봤을 때 한 중하단 정도밖에 못 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업사이드를 고려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 있다. 거기다가 이제 HBM3 12단 기대감도 있고 파운드리 개선 기대감도 있고 HBM4 샘플 공급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포맷인데 실제로 이제 중국도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중국에도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은 막고 있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알리바바, 뭐 캠프리콘 이런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랑도 경쟁을 결국은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더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 그 캠브리콘이나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경쟁하는 구도는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인 거죠. 잠재적 고객사인데 물론 이거는 미국 수출 규제 때문에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협상을 할 때 자꾸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이거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패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국산화를 하는 그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GPU 시장, 엔비디아가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적인 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턴키로 통합을 해버렸거든요. 약간 애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AI 개발자들이 거의 95%, 97%다 그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칩도 잘 만들고 칩 간의 그 속도가 높은 인터커넥션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국제 표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역폭 차이가 18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메모리랑 GPU 간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AI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GPU 하나로 안 돼요. GPU를 막 몇십 개씩 연결해가지고 이 연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GPU끼리 소통할 때도 그 속도가 굉장히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엔비디아는 이제 NVLink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표준을 예전부터 만들어서 대역폭을 확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덜 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이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해자를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해 나가는 게 뭐 위기다, 우리 측면에서 위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위기가 꼭 위기인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기회도 또 있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 관점에서는 사실 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저희가 AI GPU를 잘 만들어서 중국만큼 잘 만들고 AI LLM 모델을 중국만큼 잘 만드는 기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기인 거고 저희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정부 돈 주고 사와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많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LLM 한번 만들어봐라, AI 소프트웨어 만들어봐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LLM은 이미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둘이 네네네. 확정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이나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데들이 갑자기 또 오르고 에이직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생태계를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스타트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LLM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생태계를 이용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소프트웨어 그 업체들한테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대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에이직 칩을 만들든 아니면 엔비디아 GPU를 쓰든 HBM이 탑재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HBM 수요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예,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들고 계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올해까지 투자 전략 자체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50만 원, 60만 원, 뭐 4, 5년 뒤에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단기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은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고 뭐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거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기대감, 모멘텀들도 남아 있고 밸류에이션도 어쨌든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삼성전자를 조금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거 다 모르겠고 일단 좀 많이 움직이면 좋겠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고 반도체가 좋다고 하니 아까 제가 중소형 여쭤본 게 중소형 너무 고르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냥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반도체 ETF 사는 건 어떤가? 저런 거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굉장히 공격적이신 투자 스타일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ETF 비중을 저도 하나하나 다 뜯어봤었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나머지를 채우고 싶은데 마땅한 대안책이 없으면은 그런 반도체 ETF나 레버리지 ETF는 조금 위험하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머니쇼 플러스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짚어보는데요. 한동안 미국이 관련 법을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나 클래리티법 소개도 저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도 사실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주목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과 강세장은 언제 올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언디파인랩스 조동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도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바로 솔라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 장 자체는 ETF와 그다음에 재무 전략 기업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 ETF가 출시돼 있지 않았지만 지금 재무 전략 기업들이 하나 둘씩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이제 주선해주는 즉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솔라나를 시장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솔라나가 한 주 동안 20% 상승하는 좀 기록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금리 인하되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늘어나서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국 코인도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더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큰 시장인데요. 그 2달 전만 하더라도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대금도 조단위 거래 대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투심 자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재무 전략 돼 있는 주식이 막 5,000%뭐 이런 수익률 나면서 이제 개인 고객들이 다시 코인 쪽을 쳐다보기 시작해진 거 아닌가요? 거꾸로?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비트마인이 이제 월드코인의 재무 전략 기업에 투자를 했다.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톰 리라고 하는 이제 미국 증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리서처 이제 투자자인데 그분께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이 뭔가 알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 다 뭐 코인마켓캡 아니면 블록체인 센터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트코인 장 이미 온 건가요? 네, 알트코인 지수 자체는 지금 80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수 자체는 뭐냐면 90일 동안 이제 전체 이제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의 75%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으면은 이 알트코인 시즌에 어떤 지수가 계속적으로 10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 80%까지 오늘자 기준으로 80%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까 전에 이제 그 비트마인 말고 그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이 아니라 이제 에이코어라는 회사가 이제 트레저리 스탁으로 만들어서 완전 급등을 시켰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트레저리 스탁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코인 시장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랑 따로 놀았었는데 이제 ETF 나오고 이렇게 트레저리 스탁 나오면서 둘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이 연결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코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다른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만한 뭔가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막 오르는데 뭘 보고 예측을 해봐야 될까? 갑자기 뻥 튀긴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그렇죠. 그런 방법은 아예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도 왜 이렇게 그 많은 이제 코인 발행사들이 이 재무 전략 기업을 세울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포모장이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회사 자금으로 이제 프롭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회사 자금으로 그 IPO 전에 프리 IPO에 투자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벤처 시장보다 이 재무전력 기업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앉아 있어도 하루에 수십 개의 이런 재무전략 기업을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딜들이 돌아다닌다. 그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좀 굉장히 포모를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번 시장이 한풀 꺾인다면 아무래도 재무전략 기업 때문에 꺾일 수 있다라고 좀 위험 신호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시장 지수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알트코인 전체가 다 좋다라는 그런 체감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알트코인 시장이고요. 2021년도에 우리가 한번 겪었었던 그런 큰 불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소매 투자자들의 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알트코인들을 투자할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좋은 이런 코인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술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페이먼트 쪽에 굉장히 결합이 많이 돼서 지금 그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낸 어떤 스타트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규제 단위로 엮이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은 전 세계인이 어떤 규제도 없이 그냥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증권이나 아니면 금융 어떤 기관들보다 훨씬 더 자금을 좀 그 수신하기 편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타이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총 자체가 한화로 따졌을 때 한 7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1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 자체도 1년에 2조에서 3조 가량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규모도 작고 어떻게 보면 한 12명의 어떤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냈지만 이 전체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 굉장히 액세스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CT보다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리플이 주창하고 있는 게 XRP가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뭐 전통 금융에 어떤 밸류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들이랑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알트코인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오히려 XRP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코인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멀티에셋 ETF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뭐 사모펀드가 나오면 결국 시장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XRP는 꼭 그 편입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처음에 원했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에 XRP가 얘기했었던 스위프트를 대체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칸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수한 이제 금융기관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만든 체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어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 체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라이빗 체인들은 기관 투자자들, 즉 몇몇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체인인데, 최근에 이런 프라이빗 어떤 체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XRP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좀 하고 있지 않나. 대신에 이제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그 거래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별도의 체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들어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슈상으로 보면 지금 ETF 관련해서는 계속 거부되는 이슈들이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수급을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ETF가 승인되지 않으니까 재무 전략을 먼저 세운 거예요. 아, 그쪽이. 네, 그래서 재무 전략에서 결국에 시장에서 코인을 사서 편입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10월 이제 중순, 이제 10월 10일부터 그다음에 20일까지 솔라나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에 대한 ETF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달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솔라나 ETF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이제 지연 못하는 이제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사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결정을 연기하다가 마지막 연기할 수 없을 때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금 이제 솔라나와 이제 라이트코인, 이제 도지에 대한 ETF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에요. 네, 10월 달입니다. 며칠인가요, 그게? 10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때까지 그럼 미리 사든지 뭐 그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솔라나뿐만 아니라 ETF와 관련된 이런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블랙락은 이제 ETF를 토큰화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4년도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비들 펀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수익 증권을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모가 아니면은 사실 사모 시장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을 토큰화하면서 사람들끼리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실험적인 어떤 것을 했는데 이거랑 비들 펀드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ETF화 시키자라고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 이슈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주도해서 그 주식 시장도 이제 모든 걸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1년 혹은 2년 안에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녹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국면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연히 이런 그 크립토 시장 자체는 하나의 뭐 도박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조금씩 규제 방안도 마련이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위상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의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좀 자리 잡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그 크립토 시장 때문에 기존 벤처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5년도 8월까지 그 미국에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했던 이런 어떤 규모 자체가 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재무 전략 기업은 11억 달러 정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만큼 사실 이런 벤처 시장과 이 재무 전략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재무 전략 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익스포저가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점 벤처 시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위상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풀브레드스라고 나오는 저게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가요? 저게 뭔가요? 일단 풀브레드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알트코인, 그러니까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의 알트코인들이 40%의 확률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한 달 안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뭐 70%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을 해낸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죠. 네. 저희가 앞서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이번 주는 금리 결정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좀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뭐 천장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했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총이 좀 낮은 알트코인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견뎌주는 사실 입장이고요. 다른 것보다 선물 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체결 그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오픈 인트레스트가 하는 이 OI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럴 때 뭔가 이벤트가 하나 터지면은 한 20%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금리가 좀 이제 낮아지고 그랬을 경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트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정리해 보면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메이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같이 바스켓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레저리 스탁 같은 경우 잘못되면은 이제 팍 그쵸. 망가질 수 있으니까 위험 관리도 좀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가 요약하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라는 거에 연동돼 있는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을 명분 삼아 올라갔고 이게 둘이 이제 그 두 개 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XRP는 이제 뭐 2.5 리플 그래서 XRP 리플은 2.5 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 돈 금융기관과 이제 코인 시장을 연결해주는 애다.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네. 맞는 거죠, 제가 큰 네, 그림으로는. 큰 그림으로 맞습니다. 큰 그림은. 그럼 얘네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갈 만한 데가 어딘 거예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아직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중개자 없이 거래를 일으켜주는 메커니즘으로 사실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다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가 결국 밈코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지노로 많이들 비유하는데 카지노에서 베팅하려면 칩을 사야 되는데 그 칩이 솔라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매 투자자들의 사실 관심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질 때 이 솔라나가 가격이 잘 오르는 경향이 있죠. 네. 결국엔 이더리움 좀 잘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리 위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뭘 주목해 볼까요? 일단은 FOMC 이제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만기일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또 신용 들고 강등당하고 막 국기 태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통화 수합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달러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위만 바라보고 있다.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의하면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